우울한 날엔 니체, 발타자르 토마스가 쓴 책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방대합니다. 또한 니체는 자신의 글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보면 부분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니체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책은 보통 니체의 주요 사상에 대해서 열거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은 읽어봐도 니체의 사상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니체의 이런저런 말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발타자르 토마스의 우울한 날엔 니체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서 니체를 소개하는 것은 저자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의 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관점이 없는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자인 발타자르 토마스는 독일계 프랑스인으로 철학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철학 전공자입니다. 저서로는 비참한 날엔 스피노자와 우울한 날엔 니체 정도가 있는 걸로 봐서 스피노자와 니체에게 관심이 있는 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진단하기, 허무주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질병. 2. 이해하기, 알량한 도덕은 버려라. 3. 적용하기, 자기 자신이 되어라. 4. 내다보기, 순간은 영원하다. 토마스에 따르면 니체의 인간 진단은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니체를 허무주의 철학자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는 니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니체는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1장 첫 번째 소주제를 질병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쁜 것일까요? 니체의 견해에 따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습관과 단절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생명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질병을 통해서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건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질병은 특수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건강에 대한 질병의 특수한 시선을 함축한다. 우리는 바로 병에 걸림으로써 건강을 보고 경험하도록 배우게 된다. 반대로 이 새로운 건강 덕분에 우리는 질병을 파악하고 그런데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질병의 발현을 감지하게 된다.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이를 오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신 때문에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은 허무주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최고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신비주의적 관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목표로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죠.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달려야 할까요? 즉 인간이 신을 목표로 삼을 때 신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도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알량한 도덕은 버려라입니다. 여기서 알량한 도덕은 이제까지 세상이 만들어온 집단적 도덕 기준들을 말할 것입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세상이 만들어온 도덕 기준은 기독교의 입김이 들어간 것인데 그런 기준은 인간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덕적 규율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도덕을 정립해야 합니다. 진정한 도덕은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유한 도덕적 의무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용의가 없는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 의무를 지정해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타자에 대한 우리 욕망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소유하면서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주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이다. 니체는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제목처럼 집단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도덕을 정립한다면
선악의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세상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언급한 대로 인간이 타인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존과 번영을 희망한다면 자기만의 도덕을 가지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 무의식의 영역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각자가 원하는 기준을 삼아도 되겠지만, 니체도 인정하다시피 인간의 의식 아래는 무의식의 영역은 혼돈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에서는 힘을 향한 의지도 다르고 원함과 양심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힘을 향한 의지 또는 힘의 의지 또는 권력의 의지라고 부르는 니체 이론은 그의 주요 이론 중의 하나입니다. 도덕을 버리라고 주장하는 장에서 어울리는 내용인지는 살짝 의문이 가지만 정리를 잘 해놔서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성적 잔혹성과 폭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원한을 품은 인간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불행에 책임이 있는 죄인을 찾는 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은 자신이 그 죄인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니체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모두 경계합니다. 이기주의도 틀렸고 이타주의도 틀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존의 도덕을 버린다는 것은 이타주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주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기주의로 살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니체는 이타주의도 이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나쁜 사랑에 불과하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사랑을 멀리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라고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주어져야 할 곳은 미래이다. 타자의 안녕으로서 우리의 안녕은 이 미래의 도래를 방해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웃사랑 또는 타인에 대한 사랑은 감히 도전하기 힘든 공리주의적 명제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명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니체는 과감하게 이 명제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간에 지금 현재 모습대로 사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극복된 존재로서 나타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든 남이든 아직 갈 길이 먼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미래의 도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의 문장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오류임을 인식하라. 이타주의에서 그 반대를 보려하지 말라. 이타주의가 자칭 개인이라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듯이 이해하지 말라. 아니다. 나와 너를 넘어서라. 우주의 방식으로 느껴라. 3장은 적용하기 단계입니다. 제목은 자기 자신이 되어라입니다. 토마스는 니체의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길을 되찾아라. 강해지려면 속도를 늦춰라. 생각을 본능으로 바꿔라. 자의식을 버려라. 적을 사랑하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가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가 멋있게 한 말을 프로이트식으로 말해보면 무의식을 들여다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본능으로 바꾸고 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무의식, 즉 인간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혼돈의 장소가 분명한데 니체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자체가 혼돈의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것 때문에 니체를 좋아합니다. 이런 시도를 감행하려면 인간 자체 또는 삶 자체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삶 자체를 긍정함으로써 삶의 드라마를 탄핵하기 때문이다. 탄핵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긍정의 결과로 온다. 실존에 내재하는 고통 때문에 실존을 탄핵하는 허무주의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논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삶의 일정 양상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운명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운명에 앞으로 내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하지 않겠다. 시선을 돌리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나는 긍정하는 사람,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니체는 적과 전쟁도 사랑합니다. 도라는 조사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니체는 적과 전쟁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과 전쟁은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적과 전쟁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적과 전쟁은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의 4장은 니체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기 원하는지 알려줍니다. 4장의 제목은 순간은 영원하다이고 예술은 진리보다 더 가치 있다. 삶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쳐라. 미래를 향해 활시를 당겨라. 이렇게 3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술과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날의 니체는 제목을 보면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우울할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은 흐름이 있는 책입니다. 니체는 독서도 단편적으로 하고 글도 조각조각 쓰는 스타일입니다. 니체가 한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큰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큰 맥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현 상태는 허무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도덕이고 가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니체가 살던 세상에서는 이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도덕틀을 벗어버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종교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더 들여다봐야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니체의 주장은 현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커다란 사회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 틀은 언제나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 극복돼야 하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가 모여서 만든 사회도 극복돼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니체의 이론을 큰 맥락에서 들여다보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울한 날엔 니체, 발타자르 토마스의 책이었습니다.